반갑습니다. 비유동부채 이번 시간에 들어갈 겁니다. 페이지 수로는 102페이지. 비유동부채. 지난 시간에 우리 유동부채 했죠.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또는 뭐 정상영업주기 이내다.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가 아닌 부채를 말한다. 그죠? 102페이지 위에 비유동부채를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사채, 장기 차액금 쭉쭉 있는데요. 장기자가 들어가면 일단 비유동이죠. 보면 부채라는 건 다들 아십니다. 근데 장기자가 들어가니까 비유동이다. 그런데 이거 많이 헷갈려요. 사채, 장기자가 안 들어가죠. 대리급 충당부채 장기자가 안 들어가죠. 임대보증금 장기자가 안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보고 이게 부채 같은데 이게 유동인자 비유동인가 많이 헷갈리십니다. 보고 1번, 3번, 7번 이거 비유동이라는 걸 딱 보고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사채 무조건 비유동입니다. 임대보증금 무조건 비유동이에요. 대지급여 충당부채 무조건 비유동입니다. 사채 거의 1년 이내인 게 없습니다. 사채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회사가 돈을 빌린다는 개념인데요. 거의 1년, 대부분 다 1년 넘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비유동이고요. 임대보증금, 보증금 걸 때도 1년 이내인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하는 경우에, 가게를 임차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3년 또는 5년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다 비유동이고요. 대지급여 충당부채, 이거는 회사가 망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내가 없어요. 사채, 임대보증금, 대지급여 충당부채 보자마자 바로 비유동이구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사채부터 보겠습니다. 사채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발행하면 매달 이자도 갚아야 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게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일반 대중의 동그라미.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수단, 빌리는 겁니다. 밑에 채권을 발행할 때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액면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의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액면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하고 같다 그러면 액면 발행합니다. 시장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쳐주는 이자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액면이자율은 사채 겉면에 종이입니다. 종이에 써있는 이자율을 말해요. 종이에 써있는 이자율은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매달 또는 매년 말. 근데 시장이자율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을 말해요. 겉면에 적혀있는 액면이자율하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을 같다면 이러면 액면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인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더 작다. 액면 이자율이 한 10,000원 정도 이자율 10% 정도 적혀 있는데 시장 이자율이 12%다라고 하면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여기다 투자하면 10%밖에 못 받는데 다른 데 투자하면 12%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아무도 투자 안 하겠죠. 싸게 팔아야 이걸 투자합니다. 싸게 발행해야 투자해요. 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싸게 판다. 할인 발행이죠.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비쌀 때입니다. 액면 이자율이 10%인데 시장에서는 8%밖에 안 주더라. 그렇다면 다른 데 투자하면 8%밖에 이자 못 받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10%나 받네? 여기에 투자해야 되겠네. 사람들이 막 모여요. 사람들이랑 모이면 비싸게 팔아도 삽니다. 그게 시장의 원리죠. 많이 모이면 비싸지고 아무도 안 모이면 싸지고 이게 시장의 원리죠. 그래서 이때는 비싸게 판다. 할증 발행해도 팔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시장 가격하고 내가 줄 수 있는 액면 이자율하고 다를 때 가격이 시장에서 줄 수 있는 게 너무 크다. 시장 이자율이 너무 크다. 그러면 우리는 싸게 팔아야 팔리는 거고 우리가 많이 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비싸게 팔아도 팔린다. 할증 발행. 그런 차이입니다. 이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실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자체가 싸면, 우리 자체 이자가 싸면 아무도 안 사니까 싸게 팔아야 되고, 우리 자체가 비싸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비싸게 팔아도 팔린다. 이자를 많이 주니까. 오케이. 그런 겁니다. 사채 발행시 붕괴를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억번. 액면 발행 붕괴. 거래. 액면 금액 10만원.
인사채 액면 이자율 8%고 시장 이자율도 8%인데 이거를 10만 원에 액면 발행했다. 이자율이 같으니까 액면 발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예금 입금하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는 사채입니다. 사채. 부채니까 사채 대변에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할인 발행하실 때 액면 금액이 10만 원인 사채, 액면 이자율이 8%고 시장 이자율이 10%. 아, 시장 이자율이 더 높네. 시장에 다른 데서 사채 투자하면 10% 이자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8%밖에 못 받네.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싸게 팔아야 사는 거죠. 싸게. 8만 5천 원에 발행했습니다. 보통 예금 입금. 그럼 보통 예금 입금되는 금액은 8만 5천 원이에요. 8만 5천 원 받고 바른 거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8만 5천 원. 대변에는 사채 10만 원입니다. 이 사채 금액은 변하지 않아요. 겉면에, 액면에 그대로, 항상 액면 금액입니다. 액면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할인 발행하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10만 원입니다. 대변에. 차이, 15,000원이죠. 사채를 싸게 발행했다. 할인해서 발행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합니다. 싸게 할인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할증 발행했을 때. 10만원짜리 사채, 액면금액 사채를 액면 이자율 8%, 시장 이자율이 6%니까, 아, 시장 이자율이 더 낮네요. 낮고, 액면 이자율이 더 높다. 그렇다면, 우리 사채에 투자하면,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이자를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2% 더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막 모이겠죠. 모이니까 비싸게 판다는 거죠. 비싸게 11만 5천 원에 발행합니다. 보통 예금에 입금되니까 차변의 보통 예금이고요. 사채 10만 원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액면 금액 그대로다. 할인하든 할증하든 액면으로 팔든 똑같다. 10만 원. 그런데 이제 15,000원 비싸게 팔았죠. 할증 발행했습니다.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싸게 팔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비싸게 팔면 사증 할증 발행 자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번 사채 발행비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3페이지 중간 조금 아래인데요. 사채를 발행할 때는 인쇄비도 들어가고 광고비도 들어가고 각종 은행 수수료도 들어갑니다. 그런 걸 말해요. 가까이 가니까 제 얼굴이 엄청 커지네요. 제 얼굴이 원래 크긴 합니다만 너무 커지네요. 부담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얼굴 작게. 좋죠. 부담도 안 되고. 사채 발행비는 사채를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인쇄비, 광고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요. 이걸 사채 발행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채를 발행하면서 이 금액만큼 회사로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사채 발행비 이런 비용만큼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보시면 기업본부터 봅니다. 액면 금액 10만 원인 사채를 10만 원에 이거만 보면 액면 발행이에요. 발행하면서 사채 발행비가 들어 5천 원. 이걸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그럼 보통예금 입금된 게 5천 원 차감된 거니까 9만 5천 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보통예금 9만 5천 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채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액면 금액 1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액면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5천 원만큼 할인 발행한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5천 원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입니다. 지급 수수료 아니에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에요. 이만큼 돈이 덜 들어온 거니까 할인 발행한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번입니다. 액면 금액 10만 원인 사채를 8만 5천 원에 발행했다. 사채 발행비 5천 원인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그럼 보통예금 입금된 건 얼마인가요? 8만 5천 원에서 5천 원 차감했으니까 8만 원만 들어오는 거죠. 보통예금 8만 원. 사채 금액은 절대 안 변한다. 10만 원이고 나머지 2만 원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액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원래 이 5천 원이 없었다면 보통 예금에 8만 5천 원이 들어왔을 거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15,000원이 됐을 텐데 2만 원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디귿번입니다. 액면 금액 10만 원의 사채를 11만 5천 원에 발행하면서 사채 발행비 5천 원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 그래서 또 11만 5천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1만 원만 보통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참 사채 발행비라는 게 골치 아프죠.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사채 금액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액면 금액 그대로 10만 원.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만 원이 됩니다. 15,000원이 아니라 5,000원 차감한 15,000원이 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다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증가시키고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채 발행비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감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나오는 연습 문제죠. 보죠. 4월 10일 액면금액 100만 원인 사채를 100만 원에 발행하면서 이것만 보면 액면 발행인 것 같은데요. 사채 발행비 만 원을 차감한 그러면 보통 예금에 들어온 게 100만 원에서 만 원 뺀 99만 원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변에 4월 10일 차변에 보통 예금 99만 원 대변에는 사채 이건 변함없이 언제나 always 항상 그 액면 금액 1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차액 만 원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할인 발행한 것과 똑같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되는 거죠. 5월 10일입니다. 액면금액 100만 원 사채를 90만 원에 할인 발행했네요. 사채 발행비 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 끝다. 그러면 9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만 원 차감한 89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89만 원. 대변에는 사채 언제나 늘 항상 액면금액 그대로. 나머지 차액 11만 원입니다. 11만 원이 이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인 줄여서 사발차.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사발차가 되는 거죠. 6월 10일입니다. 액면금액 100만 원인 사채를 120만 원에 비싸게 발행했네요. 사채 발행비 만 원. 그러면 보통 예금 얼마 예금되나요? 120만 원 빼기 만 원. 119만 원. 보통 예금에 입금되는 게 119만 원. 대변의 사채는 변하지 않죠. 언제나 늘 항상 그 자리에 100만 원이죠. 그러면 19만 원이 남는데 이거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역시 줄여서 사발차.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사발차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충당부채와 오발부채에 대해서 나옵니다. 충당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추정을 해야 돼요. 얼마가 발생할 거다 추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 보통 충당금, 대손 충당금 같은 거 말해요. 충당부채란 금액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불확실하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인데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한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높으면 안 되고 매우 높다는 게 중요해요. 매우의 동그라미 매우 높아야 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의 동그라미 추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추정이 우리 재무제표에는 추정이 들어가요. 퇴직금의 충당부채, 판매보증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일단 나올 겁니다. 어쨌든 충당부채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면 충당부채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우발부채라는 것도 있어요.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충당부채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하고요. 우발부채는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거나 또는 높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때 발생 가능성은 낮거나 또는 금액을 추정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우발부채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우발부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아요.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를 합니다. 주석은 재무제표이긴 한데 표가 아니라 그냥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석으로만 공시하고 그나마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주석으로도 공시 안 해요. 이해되시죠? 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시해봤자 별 쓸데가 없죠. 아무런 정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두 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충당부채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정할 수 있다. 우발부채는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낮거나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추정할 수 없다. 그래서 주석으로 공시하는데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주석으로도 공시 안 하는 게 우발부채다라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겠습니다. 충당부채로 106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고 107페이지에 제품보정 충당부채가 있고 108페이지에는 연소문제까지 있는데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판매보정 충당부채는 거의 뭐 출제가 별로 안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란 기업의 임직원들이 대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이를 근로하는 기간의 비용, 기간 매년입니다. 매년 말에 퇴직급여로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근속하는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고 실제로 직원이 대사할 때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아요. 실제로 대사할 때는 그냥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감소시키면 되고 매년 퇴직급여가 쌓인다고 봅니다. 한 10년 정도 계속 일하던 사람이 퇴직했다. 퇴직금은 대충 근로한 연수 곱하기 한 달치 월급 곱해가지고 퇴직금을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이래요. 그럼 매년 한 달치의 퇴직금이 매년 쌓이는 거예요. 왜? 매년 연수에다가 한 달치 월급 곱해서 퇴직금 주는 거니까. 그래서 퇴직금이라는 거는 직원이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매년 일할 때마다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지급하지 않았을 뿐 언젠간 지급할 거예요. 언젠간 퇴직할 거니까. 회사가 망한다 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또 많이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퇴직금은 매년 발생한다. 그래서 이 직원이 퇴직은 언젠간 할 거니까 확실하죠. 지급할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지급해야 되는데 언제 지급할지 잘 모르지만 확실히 지급해야 되고 금액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근속연수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죠. 줄 것입니다. 단기 말 임직원 전원의 동그라미 전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금 추계기라 하는데요. 퇴직금 추계 개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계기라 하는데 그 금액만큼 이 퇴직금 추계액만큼 퇴직급의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야 돼요. 전원의 동그라미. 절반도 아니고 임원과 직원 모두입니다. 임원만 퇴직 아니고 직원만 퇴직 아닙니다. 임직원 전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급의 퇴직금 추계기를 하는데 이 금액만큼 퇴직급의 충당부채를 설정한다는 거죠. 기억본 보겠습니다. 기말결산시 분계 거래 퇴직금 추계액이 100만 원이고 퇴직금 추계액이 뭐라고요? 기말 현재 임직원 전원 모두 다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하고요. 퇴직급의 충당부채 잔액이 80만 원 있다. 그럼 이 차액 100만 원이 퇴직급의 충당금으로 쌓여 있어야 돼요. 근데 80만 원밖에 없다. 20만 원을 추가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에는 퇴직급의 충당부채 이런 분계를 해줍니다. 퇴직급 충당부채니까 비유동부채죠. 퇴직급여는 매년 발생하는 거니까 매년 퇴직급여 기말에 12월 31일 날 비용으로 적어주고 이거는 퇴직급 충당부채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만 추가로 인식해 준다는 겁니다. 다음에 107페이지입니다. 메뉴에 니은번 퇴직금 지급 시 실제로 퇴직하면 지급하게 되겠죠. 퇴직금 충당부채 잔액이 100만 원이 있는데 퇴직금 120만 초과해서 퇴직금이 나갔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퇴직금 충당부채만큼만 차변에 이만큼만 부채를 감소시켜주고 나머지는 퇴직급여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는 보통예금하고 차변에는 퇴직금 충당부채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만 더 이상 감소시켜 줄 수도 없어요. 없어서 못 줘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퇴직급 충당부채 설정할 때 그리고 지급할 때 분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품보증 충당부채인데 이게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개념만 보시면 제품보증 충당부채 AS 비용을 AS를 애프터 서비스 무상 애프터 서비스를 대비하는 거예요. 제품보증 충당부채란 매출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등의 결함이 생기는 경우에 수리 또는 보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품 매출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제품 보증비로 인식하고 이를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걸 말해요. 제품을 한 100만 원치 매출했다 올해
2000X1년 매출했다 치면 보통 매출하는 거에 AS 요청이 들어오는 게 한 1% 정도 들어오더라. 비용이 1% 정도 나가더라. 그렇다면 100만 원 1% 해가지고 10,000원을 제품 보증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해 놓는 겁니다. 개념만 아시고 회계 처리는 그래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